박수로 강의석 소개 들어갑니다. 반갑습니다. 8시까지면 1시간 남짓이니까 1시간 반 안 되니까 제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좀 많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일제 사료든 봉오동 전투 현장이든 많이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할 거라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최운산 장군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이신 거는 알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제가 학창시절 60, 70년대 7, 80년대죠. 저는 그때는 이놈의 나라에서 우리 자식을 낳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민이나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광주 5.18을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지. 우리 할아버지는 일생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지. 내가 그 손녀인데 이렇게 도망갈 국리나 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나서 그 후로 우리나라에 시민단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제가 경실련에 전화해서 회원이 되겠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뭘 할 수는 없지만 회비라도 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당신들을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그래서 처음에는 회원이 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니까 뭔가를 맡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언론운동 분야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여러 언론단체들, 언론 현업단체들, 시민단체들, 시민학자들 모여가지고 연대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제가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봉오동에 대해서는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봉오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범도 장군의 역사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2016년에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를 창설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언론 분야 시민운동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바로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잘못된 북한도 무장투쟁사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료를 찾아서 잘 정리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모르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고착화하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오히려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사료를 찾고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학자들한테 이렇게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 이제 제안하고 확인하고 함께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기념사업회를 창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해마다 이건 봉오동 전투 현장에 가서 거기 마을회관에서 했던 건데요. 1910년 한일 병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시대 상황과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1920년 당시 만주 지역의 그런 전투 준비는 어떻게 됐는지 역사와 그 현장과 이런 시대적인 걸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대한군무도덕부 최운산 장군이 형제들과 함께 창설하셨던 부대인데요.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독립군의 무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마다
해마다 한두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동안 역사학적으로만 이것을 살펴봤더니 역사학자들이 연구가 너무 그동안 미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채우기에는 그 한 개별 단체나 몇몇 학자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왜 이게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기존의 연구가 잘못돼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군사학자들한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쟁에서 승리는 어떤 건지, 봉오동 전투 승리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 가서 3일 만에 딱 승리를 하고 왔는데 그 3일의 전투를 위해서 6개월의 준비를 했다 그래요. 거기에 군수를 가져가고 무기를 배치시키고 다 6개월 준비를 하고 3일간 전투를 해서 턱 격파를 하고 나오면서 그 철거하는데 또 이렇게 철수에 한 몇 달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날 그 시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를 군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적인 정리와 함께 그동안 제가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던 아까 그 동영상도 맨 위에 어느 삼형제의 선택에 나오는 그 예고편이거든요. 그리고 EBS, KBS에서 이런 다큐가 해마다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2021년에 방송된 파르티잔 늑대 시대는 혹시 보신 사람이 보신 분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사용된 우리 독립군의 무기가 어떻게 우리한테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다큐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북한도 무장투쟁에 관한 것은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광복절 특집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KBS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최은산 장군의 밥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독립군의 밥상 이러면은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걸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봉오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봉오동은 충분히 먹고 입고 군인들을 잘 이렇게 양성한 곳이고 무기를 산다는 것은 굉장한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기를 살 수가 없어요. 밥이 먼저지 무기가 먼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봉오동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해달라고 하면 내가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봉오동에서 만든 특식이 뭔가 제가 순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순대는 그 돼지나 소의 창자, 피 이런 게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저 길에서 한 끼 때우는 음식이지만 순대는 그 잔치집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걸 어디다 보관해놓고 찾아오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집에서나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순대는 잔치 음식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봉오동 그 순대를 직접 만들어서 맛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저는 옆에서 조금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하세월이라는 거를 아까 저희 기념사업회 창립회 할 때 이만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시면서 소설부터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소설을 써서 역사학자들 견인해야지 어느 세월에 역사학자들이 하나하나 밝혀서 논문을 그걸 기다리냐고 그러셨는데 저도 시간을 몇 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학자들이 한번 움직여서 그거를 다 할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게 결과가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정리했던 내용들 썼던 글, 봉오동에 가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었어요. 100주년을
사실은 봉오동에 가서 크게 이제 잔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돼버려가지고 제가 봉오동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100주년을 지낼 수 없다.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제가 썼던 거 가지고. 근데 김상웅 선생님이 독립기념관장 하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저는 이 설명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 묻히고 연구자들이 건너뛰어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없던 일이 돼버려요. 아무리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할 일이지만 중앙에서 뉴스화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무인 집안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편지 한 장을 안 쓰시는 그런 집안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도 편지 안 쓰고 일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우리 형제들은 그저 만나서 이렇게 반갑다 이러면 되지 뭐 시시콜콜 사연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가야 되니까. 봉오동 전투 이름은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이다. 이거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 오늘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 반이 잘라져 있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네, 이 사진은 반이 잘라진 사진입니다. 원본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최진동 장군 저희 큰할아버지세요. 최은산 장군의 형님입니다. 봉오동 독립군 부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분. 옆에 홍범도 장군은 연대장이었던 분입니다. 이 사진은 1922년 1월에 그 모스크바에서 극동 피압방 민족 대회가 열려요. 그때 홍범도 장군도 최진동 장군도 참석하셨는데 레닌이 이 두 분한테 권총을 선물했어요. 여기 보시면 권총을 이렇게 어깨에 탁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총은 늘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데 이렇게 앞에 걸고 있다는 거는 선물 받은 거 기념 촬영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군복도 러시아 적군 군복입니다. 레닌이 군복과 권총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모스크바의 1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때 이 코트도 안 입고 군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홍범도 장군은 그 위에 코트를 입었고 최진동 장군은 코트를 안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자도 똑같은 모자잖아요. 러시아 적군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누군가 사진을 반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는 바람에 원본과 이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반으로 축소시켜버렸는데 반이 아니고 반은 사라지면서 역사가 아주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나 봉오동의 그 총사령관으로 그 홍범도 장군을 설명하면서 원래 근본이었던 그 줄기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아있던 최진동 장군의 사진은 요 왼쪽에 나이 들어서 찍었던 사진 이거 하나뿐이었는데 좀 더 젊은 시절인 1922년에 찍은 사진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제 그래도 요 두 장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의 사진은. 그리고 당시 그 극동민족대에 같이 가셨던 그 중간에 최은산 장군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여운현 선생, 그 옆에 이제 김유흥이라는 독립운동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2018년에 찾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추성화를 그려가지고 비슷하죠? 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네, 봉오동을 신안촌으로 이렇게 건설하신 분이고요.
거기에 온 가족, 그러니까 최은산, 최준동 형제들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봉오동으로 들어가서 신안촌을 건설하셨고, 그 봉오동에 사병부대를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왜 당시는 마적들이 횡행할 때이기 때문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 사병부대를 그저 나만 지킬 몇 명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100명, 중국군에서 100명을 모집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동북 삼성 지역이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북 삼성 지역에 군대가 중국 사람도 있었지만 조선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오동으로 사병을 데리고 나와서 시작한 부대가 이제 나중에 독립군 부대의 모체가 되거든요. 그랬던 그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910년에 병탄되고 난 이후에는 사병부대를 모집해서 봉오동 사관학교를 열고 점점 그 인원이 많아져서 그 봉오동의 독립군 기지를 확대하고 나중에 그 부대를 중심으로 우리 임정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의 첫 군대 대한군무도독부를 창설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걸 하셨는가?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셨는데 당시 거기가 이제 중화민국으로 합쳐지면서 우리가 그 조선 땅이었던 곳, 저희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연변에 사셨기 때문에 연변에 조선 사람들을 다스리러 갔던 파견했던 초대 관리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최은산 장군은 연변에서 태어났고 연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거기서 살면서 중국말을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중국 사람하고 조선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통역관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 하면서 중국이 그 동부 삼성 지역의 땅을 불화하는 그런 토지 정책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본인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직접 담당자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불화를 했냐면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고 활용을 하겠다는 그 서류를 내면 그 땅을 불화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디 뭐 길이를 재서가 아니고 이 산에서 저 강까지는 너가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걸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최은산 장군이 굉장히 넓은 지역,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어느 정도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냐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군이 여러 개 정도 되는 크기, 아마 도단위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이었다고. 그런 지금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지역들을 쭉 소유하셨던 분, 그리고 또 그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 많은 공장들을 세워서 기업을 많이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필품, 국수공장, 공기름 공장, 양장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공장들을 운영을 하셨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컸었다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또 무역을 하셨기 때문에 소를 키워서 러시아군에 식량으로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한 번 갈 때 최소 100마리 소를 이렇게 몰고 지금은 냉장차가 가지만 그때는 소가 갔대요. 직접 소를 몰고 이제 일꾼들이 양쪽으로 쫙 도열을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최소 100마리, 수백 마리씩 이렇게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만큼의 재산과, 그래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재산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 삼성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그룹이 그 재력을 독립무장투쟁에 쓴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봉오동에서 사온 무기가 수천 정입니다. 소총만 수천 정. 근데 그 총 한 자루가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봉급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명들은 그 돌반지와 비녀를 모아서 총을 샀다. 이거는 그 한 자루를 위해서 모든 지역을 다 모아야지 한 자루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그 북간도 주민들이 누가 이렇게
금가락지, 뭐 금비녀 이런 거 하면서 지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건 정말 아주 드문 그 부자들이나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왜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되게 답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1920년에 임시정부가 독립신문에 발표했던 봉오동 전투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작전을 썼다.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이게 홍범도는 연대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다 사령관이라고만 설명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독립군들이 어디에 이렇게 위치했고, 우리가 어떤 작전으로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적의 본대가 아군이 잠복하고 있는 포위 중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걸 거짓 퇴각하는 작전을 쓰면서 이렇게 했다. 이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 최진동, 부관 안무 이런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일본군하고 어떻게 전투를 했는지도 아주 간략하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일본군이 한번 공격을 당하고 다시 지금 재정비해가지고 오후 1시에 봉오동으로 지금 들어왔다 얘기거든요. 봉오동에 일본군이 들어온 게 오후 1시고 전투는 한 4시경까지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근데 한 오후 4시쯤에 비가 막 오면서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비 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일본군이 이제 퇴각을 하는데, 여기 우리 중대장 강상모가 쫓아가서 100여 명을 사살을 하고, 적의 응원부대가 들어올 때 우리가 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각하는 일본군하고 응원부대하고 서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하가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적화로 적을 사살케 했다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작전으로 쓴 거예요. 이게 일본군이 퇴각할 때 그 지물을 잘 아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해서 일단은 치고 그 다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일본군이 이제 여기 보면 대패한 적군 수천 명이 온성 유원진 방향으로 퇴각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적군 사망 157명, 중상 200명, 경상자 100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저희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 현장을 지킨 분이고 그 현장에서 독립군들을 먹이고 입힌 분이고 함께 하셨던 병참대장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세요, 나중에. 이런 설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사진도 보면서, 사실은 여기가 인터넷이 되면은 제가 구글어스로 지금 현재 봉오동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일단 사진으로만 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간도, 북간도, 만주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해주.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3대 무장 독립군 기지가 있는데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연해주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역사적 진실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집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삼원보는 요 압록강에서 멀지 않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봉오동은 두만강 건너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독립군 기지의 중심지는 블라디보스톡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톡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 독립운동하면 여기, 봉오동 여기, 삼원보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 넓은 데를 얘기해 놓으면 우리는 황량한 만주벌판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도 독립운동, 만주 독립운동은 헐벗고 굶주리는 것, 그리고 황량한 만주벌판, 이것만 기억하고 이제 다 이해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서간도와 북간도는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서간도는 압록강 건너를 서간도라 그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만강 건너를 북간도라 그럽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그 유아현은 1911년에 시작을 해서 1914년에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가져간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북간도에는 봉오동에 사병부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병부대가 양성되고 있었고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지 이해가 된다. 많은 분들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다 봉오동에 와서 그 청산리 봉오동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끈 그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신흥무관학교가 없어져 버린 4년 이후에는 그 무장투쟁의 근원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북간도에 있었던 봉오동 사관학교나 봉오동 독립군 기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싸웠던 독립군들은 다 북간도에서 양성됐었다. 봉오동에서 양성된 군인들이었다. 오히려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독립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해주는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연해주와 북간도는 한 권역이라 할 만큼 그 교류가 왕성하면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 얘기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그동안 해방 이후 지금까지 들었던 게 그 우당 이회영 일가의 고생과 그 집안의 헌신인데요. 그 신흥무관학교는 이상년 선생을 비롯한 이동연 선생이라든지 이장년 선생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던 그런 곳인데 우리가 그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짚어주지 않아서 별 기억을 못하면서 험난한 고생만 기억하는 그런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 한 자루를 못 쐈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목총 가지고.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을 직접 쏴보지 않고는 명사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대 훈련을 하는 거는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전쟁에서 제대로 할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봉오동의 독립군들은 실전 경험이 많았던 군인이었고 그 신형 무기가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군인들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봉오동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는 강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 있는 곳은 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곳은 논농사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봉오동에는 아주 맑은 강이 있어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고 봉오동을 선택한 이유가 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을.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충분한 작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이 승리했다. 북간도에 있었던 무장투쟁은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 이렇게 3대 대첩이라고 하는 그 독립전쟁들이 다 북간도에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봉오동에서 그 양선된 독립군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봉오동 독립전쟁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계곡에 일본군들을 몰아넣고 우리가 이렇게 습격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봉오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봉오동 독립전쟁에 대해서 김규식 선생이 이 장면은 아까 그 홍범도 장군하고 최진동 장군 사진을 찍었던 극동 피아반 민족 대회 이 사진인데요. 이때 우리나라 그 대표 이 대회의 대표로 발표하신 분이 김규식 선생님이십니다. 김규식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력을 가지고 지금 일본과 전투를 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간도 지역에는 빨치산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빨치산들이 이렇게 뭔가를 기도하고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있는 사이에 북간도 지역에서는 장래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군 이계사단을 완전히 무장한 이계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얘기입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봉오동은 여기가 함경북도 온성군이거든요. 온성에서 바로 옆에 봉오동이 있습니다. 여기 이 거리가 한 15km 정도? 우리 한달음에 건너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연길에서 비행기 공항에서 내려서 차로 가면 40분. 또 우리 도문시는 많이 가보시는 것 같아요. 그 도문시하고 이렇게 경계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은 시간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처에 있으면 제가 여기 도착해가지고 저희 육촌이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봉오동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15분만 기다려. 내가 저기 자전거로 갈게. 자전거로 15분이면 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훈춘이 또 있잖아요. 훈춘은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중요 거점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봉오동 여기 조금 더 건너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감자, 서대파, 십리평, 양수천자, 석현 이게 다 최은선 장군이 소유했던 땅입니다. 이 서대파의 북로 군정서가 주둔을 했고요. 십리평의 사관연성소가 주둔을 했습니다. 대감자에도 다른 부대들이 그러니까 봉오동을 중심으로 부대들을 쭉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큰 지도를 보면서 구글어스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참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두만강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쭉 이게 두만강이고요. 여기가 도문시예요. 이 아래쪽에. 그리고 봉오동은 이 도문시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봉오동 마을 입구입니다. 입구 마을. 지금 수남촌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물 아래쪽, 강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수남촌이라고 붙어 있고 여기가 입구이고요.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는 그 봉오동 저수지가 위에 있고 저수지가 그 봉오동의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km쯤 돼요. 이렇게. 중앙이 이제 원래 독립군 기지가 있었던 중촌 마을이고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쭉 한 10km 길을 따라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곳이 나옵니다. 좀 더 이렇게 키워서 보면은 여기가 입구에 있는 마을이고 저수지 입구가 여기 있고 여기 중촌이 원래 본부가 있었던 곳이고 나중에 봉오동 전투 일어났던 여기에 다시 연병장을 짓고 그 본부를 옮겨가서 이제 통합군이 여기 머물고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때 우리 독립군들은 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봉오동 그 산만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저수지가 여기 있고 이 아래에 그 마을이 하나 이렇게 잠겼습니다. 1980년 초에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거기다 댐을 건설하기 시작해가지고 80년 초에 완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입구에 있던 마을은 이 안에 잠기고 그러니까 여기 상촌에도 중촌에도 다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이렇게 마을을 근데 저수지를 지으면서 다 이제 주민들을 내보내서 소개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폐허가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보통 상촌, 중촌, 하촌 이러는데요. 중촌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 보면은요. 이게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병장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집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를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군사학자가 2년 전에 그 육사 출신의 군사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들은 지도를 읽을 줄도 알고 지도를 보면서 어떤 곳인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군사학자가 세동에 커다란 막사를 지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난 후에 그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줬어요. 보니까 정말 거기가 대형 막사 그 연병장이 있었던 곳. 지금은 이 나무들이 자라서 이쪽을 같이 좀 넘어왔지만 여기가 평평한 곳인 것 같고 여기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지금도 구글로 보면 여기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땅을 파고 집을 지었던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형 막사가 있었던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한 3,000평 가까이 돼요. 여기가 제일 큰 데인데 그러니까 900평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800평, 이것도 450평이 넘는 그런 큰 막사, 지금 대형 막사가 우리 독립군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1,000명 이상, 몇천 명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지금 군인들이 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봉오동에는 이건 봉오동 전투 때 들어갔던 그 일본 사람이 보고 이게 친일 신문인데 매일신보에 봉오동은 다 이렇게 신축한 가옥들이었다. 새로 생긴 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본부였어요. 그 집을 둘레에 이렇게 담을 쌓았더라 이랬는데 토성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강훈 선생님이 북한도 독립군 출신이에요. 무장투쟁을 하셨던 분인데 봉오동에 가서 보고 온 걸 이렇게 쓰셨어요.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40리 떨어진, 40리면 10km잖아요. 10km밖에 안 떨어진 그런 곳이고 거기에 최지동 삼형제가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있더라. 그리고 한국식으로 집을 지어서 국내에 한 마을이 거기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독립군의 자유무대였다는 설명을 하죠. 다 새로 지은 집이어서 아주 여기가 그 신안촌으로 굉장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곳인데 천연적으로도 좋지만 새로 요새를 지어서 일부당천 만부부당의 요새다. 여기가 천연적인 요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새로 지은 목조막사, 그러니까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다 이렇게 베어내가지고 거기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막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건 설명해드린 것 같고 제가 갔을 때 봉오동 모습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중국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한글이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지금은 한글이 올라가 있는데 이 봉오동 입구에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네, 저희가 들어갔었습니다. 저희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봉오동 전적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까지 가서 위 밑에서 사진 찍고 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기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다 입구에서 사진 찍고 오는데 봉오동 댐에 들어가면 이게 댐 길이만 한 2-3km가 되거든요. 제가 댐 안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찍었는데 이 댐 상층부가 사실은 잘 안 보이죠. 이 사진에서. 봉오동 전투 현장이라고 제가 지도에서 적어놨던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가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굉장히 넓은 연병장이었던 곳입니다. 역사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갔었는데 역사학자들하고 어느 분이 쭉 여기를 도시면서 종합운동장 한 서너 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좁은 계곡이 아니었어요. 일본군들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상태였고 우리 독립군들이 둘러싼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매복을 하고 있었죠. 이 학교 터가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큰 건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중간에 본부 있었던 곳 근처에 있는 학교 터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인을 다스리던 관리였는데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을 하면서 청나라하고 전투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봉오동에 묘소가 있는데 2015년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 이제 비석도 세워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3.1 독립선언부터 정확하게 좀 더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 그 조선헌병사령부,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헌병사령부가 파악했던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선언식 그 조사 사료입니다. 만주와 노령에서의 조선 독립운동 소요요도, 거기는 소요를 벌이는 거지만 우리는 독립선언을 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3월 1일 시작을 하고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북한도에도 서간도에도 다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도에서 언제 시작을 했냐?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날짜와 참가자와 지역명이 있습니다. 아까 이 앞에 사진은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가지고 쭉 확대를 하면서 살펴봤거든요. 여기 1200명, 800명, 3000명, 여기는 훈춘이에요. 3000명, 여기는 4000명, 여기도 4000명입니다. 1500명, 340명, 400명, 4400명. 이 북한도 지역은 독립선언의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3월 1일 서울이고 북한도는 3월 11일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게 전해지면서 각 지역마다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지반에서 1400명, 화령현, 이도구에 4400명, 용정에 4000명, 두도구에 1000명, 여기 이게 다 지역 이름이에요. 동령현이라는 곳, 거기에 3차구에 4000명, 청살리에도 900명, 훈춘에 3000명, 왕청현 백초구, 여기가 최은산 장군과 그 형제들이 함께 하신 곳인데 1500명, 연길에 국자가가 지금 연길 시내입니다. 국자가 그 백화점 있고 한 데가 국자가거든요. 거기서도 2000명, 훈춘에 4000명, 이렇게 세보니까 대충 한 4만 명 정도 되는 이게 3월 11일에서 4월 7일까지면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조사를 한 거는 5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쭉 조사를 해서 5월 15일 날 이게 자료가 나온 건데, 당시 북간도 인구가 그 간도 인구가 한 35만 명이었다 그래요. 35만 명인데 10% 이상이 나왔다는 건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저 광화문이나 어디 모일 때 전국 집중 뭐 이러면서 모여도 우리 인구의 몇 프로 이렇게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10%가 모였다는 거는 아픈 사람과 아이들, 노인들 빼고는 다 모였다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독립에 대한 그 열기가 뜨거웠던 곳입니다. 이 자료가 그 3월 26일 날 왕청현 백초구에서 있었던 독립선언식에 대한 그 조사 보고서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들이 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이들은 3월 26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게 다 지역 이름이에요. 대경자, 목단강, 하마탕, 대왕청 이런 데서 나자고 등등에서 모여들었다. 그래서 약 1500명이 모였고, 조선 학생 200명이 모였고, 중국 사람도 100명이나 모여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3.16의 특징은 중국 사람이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위치도 특정을 해요. 경찰서 북방에서 한 10정, 정의
그 일본의 그 거리 측정 우리는 미터를 쓰는데 거기는 옛날에 지금은 뭐 일본도 미터를 쓰지만 예전엔 정이라는 표시를 썼대요. 이게 몇 킬로를 뭐 정이라고 했다나 십정거리,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십정거리, 영사관 분관에서 십정거리 이렇게 그 장소를 특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 모였었다. 그 산록에, 그러니까 산자락에 모여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선언식을 거행했는데 이 최명록이 최진동입니다. 그 최씨들이 한 거다. 최씨 형제들이 했고 중국인들도 100여 명이 있었고 구한국기가 태극기예요. 태극기와 중국기를 나란히 개항했다. 그리고 여러 그 목사들이 일어나서 연설도 하고 여자 그 부녀 연설자도 있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 학교에서 일하는 학무위원이 선생님인지 아무튼 공공연히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고 이름까지 다 얘기하고 또 누구누구는 도망가고 또 이 이문백이라는 사람 밀정이네요 보니까 이 사건에 참여하지도 않고 문서를 우리 분관에 밀송해서 내정의 원조를 했다. 밀정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새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밀정이 누구였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이런 일제 문서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서가 다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고 4월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최은선 장군이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무장 세력이 있었고 사관학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덕부라고 부르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부대를 대한군무도덕부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의 군대로 해야 되겠다고 형제들하고 함께 이제 의논을 해서 그전에는 최은선 장군이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형님은 다른 그 백초구의 경찰국장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셨고 동생도 중국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삼형제가 다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우리 부대를 운영을 하자고. 그래서 형님이 사령관을 하시고 나는 참모장을 하고 동생은 참모를 하고 이러면서 그 부대 운영을 독립군 부대 운영을 시작한 게 1919년에 대한군무도덕부예요. 그래서 대한군무도덕부의 독립군들은 오랫동안 훈련된 정예부대 독립군이었어요. 그 기록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다 처음 듣는 얘기시지 않아요? 예, 이런 기록이 없는 줄 알고 찾느라고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왔던 책에도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대한군무도덕부에 대한 설명. 이게 최진동 삼형제가 주동이 돼서 했던 단체고 우리가 무기가 500정이나 있었다는 거잖아요. 군복도 중국 군복과 같이 이런 중국군에서 모집을 해온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 군복을 그냥 입고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군복을 만들어 입히면서 그 비슷하게 만들어 입혔어요. 왜냐하면 그 백벌의 군복도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군이 입었던 군복과 비슷한 회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장 독립운동사가 이강훈 선생님이 쓰신 거에 보면은 이게 1975년에 나왔는데요. 제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보면은. 대한군무도덕부는 이 최진동, 최은산, 최층 삼형제가 봉오동을 근거로 왕청현, 봉오동, 그러니까 길림성, 왕청현, 봉오동 이렇게 주소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 길림성, 도문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문이 커지면서 우리도 지역이 작아지면 흡수되고 지역명이 없어지고 이러는 것처럼 왕청현은 아주 작아지고 시골이 되고 도문시가 커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봉오동이 도문시에 속해 있어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들 형제가 풍부한 경제력을 선용했다고. 그래서 수백 명의 사병을 기간으로 전투 군단을 형성했다고. 그들의 그 형제들이 참모를 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서 전투 태세를 완비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고 독립전사에서 불후의 이름을 남긴 기관이 됐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런 게 그동안 역사 기록에서 빠져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 우리 독립군들이
북한도에서 훈련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 군 헌병대와 국경수비대를 습격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크게 타격을 입히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거를 왜 하게 됐냐면 1920년이 되면서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의 해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내에서도 외교론, 우리가 세계에 호소를 하고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 독립을 쟁취하자던 그런 의견과 아니다, 이제 그런 데를 믿지 말고 우리의 힘을 길러서 우리가 무력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론과 그 외교론이 이렇게 부딪히다가 전쟁론을 이렇게 앞세우게 됐어요. 1920년부터. 그래서 1920년 1월에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북한도에 이런 독립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1919년 말부터는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실시해서 뭐 여기 보시면 회령 전투도 있었고 미산 전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독립군대의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군 보고서에 이게 독립군이 전화선을 명중시켜서 연락이 두절돼서 경찰과 현병이 모두 전멸한 줄 알았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 얘기가 저희 집안에서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최은선 장군이 아주 비상한 사격수를 이렇게 보유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마당에서 이렇게 닭을 채가는 독수리를 보고 소리를 질렀을 때 방에 계시던 최은선 장군이 나와서 그걸 보고 뛰어들어가서 총을 갖고 나와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맞췄다는 아주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저희 집안에 전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군 국내 진공작전에 가서 전화선을 끊고 작전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민첩하시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아주 무림 고수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립군들을 훈련할 수가 있었고 중국군을 훈련하시면서 중국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그 동북 삼성 지역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성장해 간 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실력이 없었으면 그저 돈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독립신문에도 우리가 일본군 그 관서라고 되어 있는데 헌병대, 국경수비대, 경찰서 이런 데를 습격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제 보고서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서 보면은 시간대별로 막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할 만큼의 우리 독립군들이 굉장히 그 민첩하고 준비된 아주 실력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다는 걸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군대하고 일본 군하고 1시간을 전투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실력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 군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이겼던 그런 군인들인데 좀 준비가 된 군인이었겠어요. 봉오동에 들어올 때 무작정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준비하고 들어왔지. 근데 이 대부분의 그 국내 진격전은 대한군무도독부가 했다. 왜냐하면 훈련된 독립군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독립군이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그 어제 농부가 오늘 모여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전쟁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애국심만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거, 그 지난 그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거는 이제 그 신효승 박사가 우리 독립군이 공격할 때 일본군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렇게 보고서를 쭉 살펴보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헌병대 사령관에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조선군 사령관이 헌병대 사령관에 보고를 하고 헌병대 사령관이 일본 육군 대신한테 보고를 하고 봉오동의 독립군들이 지금 너무 세져 있어서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는 얘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경수비를 강화했지만 봉오동의 독립군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일본군 내에서는 계속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본군을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고 계속해서 중국과 외교전을 펼치면서 지금 봉오동에 있는 독립군들을 없애달라, 북한도에 있는 독립군들이 활동 못하게 해달라, 굉장히 강한 요구를 일본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전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 무기를 준비하는 것, 이런 거를 봉오동에서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1920년 3월의 보고서예요. 3월의 보고서는 이전에 무기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한북로 독군부 사령관이잖아요. 최진동이 샀다는 건 이 부대가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사온 거 아니잖아요. 이름이 사령관이니까 써놓은 거거든요. 소총 500정, 탄환 5만 발, 권총 430정, 권총 탄환 5,000발, 기관총 2문을 구입해서 지금 봉오동에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3월 19일 보고서이고 4월 5일 보고서에는 소총 700정을 구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총만 1200정이죠. 소총만 갖고 왔겠습니까? 이건 4월 5일이고 그럼 다 봉오동 전투 이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5월의 이야기입니다. 5월에 일본 그 심양 총영사가 봉천이 심양이에요. 총영사가 중국군의 그 제일 사령관이 장장님이었거든요. 당시 장장님한테 지금 이런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이게 항의 문서예요. 지금 봉오동에는 노령에서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건너갔다는 거죠. 한 500명이 지금 무기를 가져갔는데 120명이 각자 총과 총 하나와 탄 한 100탄을 휴대하고 건너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본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의를 해요. 그게 놀라운 얘기지요. 우리 봉오동의 독립군들은 배도 만들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가. 예. 록목이 그 어떤 그 나무인지 제가 이쪽은 제가 무지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만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기름칠하고 내부에 판을 대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본이 파악해서 중국한테 항의를 한 내용이에요. 지금 봉오동의 독립군들이 이러고 있는데 중국군에서 왜 가만 놔두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항의를 합니다. 봉오동의 불령선인들이 미식 8대를 구입해서 동기군의 군복을 만들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5월달이에요. 그리고 봉오동 인근 부락에서 불령선이 1000명이 지금 흩어져 있다. 산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병장이 이개소다. 연병장이 중촌에도 있고 상촌에도 있고 그랬거든요. 매일 훈련을 하고 지금 이렇게 시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걸 시위 운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달라, 이걸 없애달라는 요청을 계속 본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오면은 국경을 건너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 국경을 건너온 거죠. 두만강을 건너서 봉오동으로 이제 봉오동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봉오동의 병력의 규모를 다 파악할 수, 총상거 보면 규모를 압니다. 그리고 모여 지금 1000명이 흩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1000명이 아니고 더 많은 독립군이 있었고 지금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700정, 500정, 나중에 100정이었었죠. 120정. 거기 2000정 이상의 이렇게 독립군들이 그 소총만 가지고 있는 게 2000정 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총도 있었고 대포도 있었고 수류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다 있었다는 거죠. 봉오동의 독립군은. 그래서 일본군이 몇 명이 들어왔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살짝 치고 맛보여줘야지 하고 오면은 그 아주 정예부대 얼마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봉오동을 토벌하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토벌한다는 것은 싹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없앨 만큼의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와서 200명이 와서는 절대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당시에 군단한테서 체코 군대에서 우리가 무기를 샀는데 세계사를 모르면은 또 이 부분이 되게 어떻게 봉오동과 체코군이 연결이 되지? 예.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체코군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체코군은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어요. 체코가. 그래서 징집당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우리 학도병이 일본에 징집이 돼가지고 저 동남아시아 어디로 다 배치되는 것처럼 체코군도 1차 대전 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쪽에서 이렇게 징집이 돼가지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러시아 전선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체코군들이 러시아 전선에 가서 내가 왜 독일을 위해서 러시아랑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 그리고 투항을 해버려요, 러시아에. 그래서 체코 군들이 다 이렇게 전체가 다 투항을 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체코군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한 6만 명이 됐다 그래요. 그 군대가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를 서부 전선으로 보내달라. 우리가 돌아가서 싸우겠다. 우리 체코 군인들만으로 부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체코 군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대가 이렇게 서부 전선을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여기 모스크바가 있고 바로 왼쪽에 보면은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이렇게 건너가면 금방인데 이렇게 건너가지 않고 전투를 안 하고 저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이렇게 돌아서 서부 전선으로 가겠다. 그러고 출발을 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이 긴 대장정을 이제 시작을 했죠. 모스크바, 시베리아 이제 횡단 열차를 타고 극동 지역에 있는 블라디보스톡까지 와서 블라디보스톡을 점령을 하고 계속 체코군이 오고 있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한 2년에 걸쳐서 6만 명이 이동을 하려니까 그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숫자가 체코로 돌아갔대요. 그게 돌아가는 사이에 1차 대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1914년에 시작을 해서 1918년에 끝났는데 체코군이 전쟁을 하러 가기도 전에 이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렇게 민병대 같은 군인들이었거든요. 체코 군인이 온 게 아니고 징집이 돼서 왔던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민간인 신분도 돌아가서 자기 나라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돈이 필요하지 무기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면서 우리나라의 3.1운동에 대한 소식도 접하고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분이 이제 무기를 구입하는 그런 루트로 활동하셨던 분들인데 여은현 선생도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북러분정서 서일 총재 그리고 간도 여기 있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도 무기가 없었으면 무기가 없어도 돈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걸 살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 마침 러시아하고 무역업을 하고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사면서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봉오동의 최은선 장군이 있었고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팔 수 있는 땅도 있었고 공장에서 돈이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마침 블라디보스톡에 체코군이 주둔을 했는데 무기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전투 때 비가 막 내려서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땅을 잘 알고 길을 잘 알고 지형 지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전투를 하다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굉장히 사기가 올라갔죠. 근데 그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에 이런 측면도 있다는 중요한 얘기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체코군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모신나랑이라는 무기 그 소총의 사거리가 750m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일본군이 그 사용한 일제 소총은 550m였대, 사거리가. 그러면 독립군이 훨씬 무기가 더 좋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 모신나강을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파르티잔 건너뛰 돌아서 닿을 수 있는 유럽의 심장 체코공화국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체코공화국의 여정을 알 수 있다는 국립전쟁 기술박물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봉오동 전투에서 사용된 모신나강 소총은 바로 이 체코 군인들이 쓰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강 일본군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주변 강대국을 깜짝 놀라게 만든 봉오동 전쟁은 독립군에게 자신감을 안겨줬습니다. 이게 그 모신나강이라는 소총인데요. 봉오동 전쟁의 1등 공식, 이 모신나강은 어떤 무기였을까요? Puška Mosin, sem se dávali patrony, nabilo se, vystřelilo 5 nábojů, co tam vyšlo. 오연발 소총. 예. 부품수가 적고 조작법이 단순해 매우 혁신적인 무기로 각광받았다는 모신나강. 이 일제의 아리사카 소총은 550m, 사거리가. 모신나강은 750m. 우리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봉오동 전투 때 보고서에 굉장히 당황했다는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독립군들은 통합을 준비합니다. 이제 각자 자기 부대에서 조그맣게 하지 말고 우리가 큰 대오를 형성해서 이렇게 일본 군대를 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만들자고 통합을 해요. 그래서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봉오동으로 오면 무기와 식량과 군복을 제공하겠다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북한도 대소 독립군들이 모이는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때 북러군정사가 생겨요. 1919년 말에. 근데 서일 총재가 북러군정서 총사령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저진 장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저진 장군은 사관연성소 소장, 그러니까 육사의 교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고 북러군정사라는 부대는 서일 장군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대종교 조직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서대파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그 서대파가 최은산 장군이 1911년에 이 서일 총재를 만나서 서대파에 가서 이분이 선생님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열고 거기서 역할을 하시라고 했다가 대종교를 더 중광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중에 그 대종교 조직력을 바탕으로 북러군정서를 이렇게 창설하게 되는데 그 모든 군자금을 대신 분이 최은산 장군이십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기를 사오고 이런 거는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거렸다는 표현은 딱 이때 북러군정서랑 그러니까 20년에는 굉장히 많은 부대를 한꺼번에 들어오고 무기도 보면은 막 몇천 자루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 집안이 흔들릴 정도였었다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1919년에 이제 북러군정서를 창설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는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저희 김자진 북러군정서, 홍범도 봉오동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이게 되게 설명이 아주 단순화되고 왜곡된 설명인데 제가 서일 총재의 후손을 만나면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설명을 두 집안이 같이 공유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 북한도 어디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2021년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제 저 하얼빈에 살다가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자신의 할아버지 서일 장군이 북로군 정사를 상설했는데 자꾸 김자진 장군 얘기만 나오니까 이제 억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이때가 94세였어요. 94세의 노인이 이걸 하시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요. 이분의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는 이 얼굴하고 보십시오. 이 손자의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눈이 가운데 탁 모여있는 듯한 이 인상이 굉장히 닮으셨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서일평전을 쓰셨더라고요. 서일평전에 그런 설명이 나와요. 1911년에 이 서일 장군이 온 가족을 이렇게 동반해서 친구 현천묵 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딱 건너갔는데 거기를 지키는 장정들이 있었다. 그 장정들이 자기들을 붙들어서 조사를 하고는 데려간 곳이 봉오동이었던 거예요. 봉오동에 갔더니 자기 친구 안무 장군은 국민회의 사령관입니다. 안무가 거기서 이 최진동, 최운산 형제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가 자기를 맞이해줘서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줘서 이제 최운산 장군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줬대요. 덕원리로 가라. 그 덕원리가 서대파예요. 서대파에서 우리 가족과 친구 가족을 다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최운산 장군이라는 얘기를 이분이 해준 거예요.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참 앞으로 이 역사를 잘 같이 이렇게 밝혀봅시다 하고는 94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 서일평전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걸 북한도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뭐 북로 군정서도 세우고 그때 사관 연성소도 만들고 여러 부대가 다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 이게 독립전 운동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봉오동 전투 승리의 원동력은 이들한테서 있었다는 얘기를 통합을 하면서 우리 독립군들이 서약서를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 부대가 지금 모여서 그 모연대라고 각각 군인들을 모집하고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고 하던 부대를 다 소환해서 우리가 그거 안 한다. 그걸 일어나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호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열 몇 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조약에 위반하는 기관은 권고를 하고 2차 권고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을 쓴다. 뭐 이렇게 거기서는 굉장히 자기들끼리 무력 충돌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크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2년이 1920년 2월이에요. 1920년이에요. 5월 5일 날 때 독립군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약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함께 하자 이걸 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 대한민국 2년 1920년 5월 19일에 이제 국민회 군대와 군무도독부가 각자의 명칭을 버리고 통합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이렇게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회는 행정을 책임을 지고 국민회는 군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조직력은 있고 우리 동포 사회에서의 조직력은 있었지만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을 책임지고 대한군무도독부는 군사기관을 책임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기관인 지방국은 국민회로 기속한다. 지방국은 아마 넘어오는 이제 애국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모여서 어디를 갈 것인가 뭐 이런 모집기관, 독립군 모집기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국민회에서 행정은 맡기로 한다. 이런 얘기를 이 서약서가 봉오동 전투 직전에 이제 쓰여졌어요.
이제 우리 군대가 다 통합한 거는 봉오 5월 중순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3월부터 막 계속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독립군들은 그때부터 그 통합 논의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 서약서를 쓴 건 5월 5일, 5월 19일, 이제 5월 다 지나면서 통합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사령관 안무, 부관 안무, 최진동, 최운산, 여기 연대장들입니다. 홍범도, 김자진 이분들은 다 연대장들이고, 대한북로독군부 부장이라고 있죠. 여기 부장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서장하고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은 제일 그 전군 사령부 부장이거든요. 거기는 부서장의 부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교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런 부예요. 각 그 굉장히 큰 조직의 부를 얘기할 때 이 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한북로독군부의 사령관은 최진동 장군이었다는 게 보시면 이제 이게 통행증인데 대한민국 2년의 6월의 통행증입니다. 저희 할머니 김성녀 여사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던 독립군이라는 것을 이분이 그 진정서를 쓰셨어요. 최운산 장군의 서훈이 안 돼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던 1960년대에 69년에 쓴 진정서에 이렇게 당시 우리 대한군무도독부는 이런 규모였었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컸었다는 걸 밝히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헐벗고 굶주리는 헐벗은 독립군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미싱 8대를 구입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보통 북로군정서 사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동안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 후에 지금 그 사진이라고 설명하는데 청산리 전투는 10월 하순에 있었죠. 20 며칠 사이에 이렇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벌어진 거잖아요. 청산리 전투 후면은 겨울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으면 이런 복장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청산리 전투는 시가전이었어요. 말하자면 봉오동 전투는 기지전이었고 내 기지로 다 불러 모아서 여기에서 벌어진 전투였기 때문에 전투 후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축하 사진을 찍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봉오동 전투 후에 각 소대별, 중대별로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한테로 이렇게 전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산리 전투 후면은 이런 옷을 입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왜 이동을 하게 됐냐면은 봉오동 전투 후에 중국이 이제 여기를 비켜달라고 얘기를 해요. 떠나달라고. 일본의 압박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가 당신들을 제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다 이동을 해서 아까 보시면 그 국동민족대회도 참석하고 다 연해주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 오셨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연해주로 넘어가서 사실은 그래서 자유시 참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픈 역사가 많았지만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청산리 전투 후에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게 풀이 있잖아요. 청산리 전투 후에 눈이 많이 왔어요.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건 오래된 사진이라서 백화현상이지 눈이 온 게 아니에요. 눈이 오는 북관도는 이렇습니다. 거의 안 보여요. 거기는 눈이 한번 오면은 봄까지는 안 녹기 때문에 거의 두만강은 얼어서 그냥 건너다니면 되고, 그래서 11월부터는 코트를 입어야 돼요. 제가 10월에 갔을 때도 벌써 추워서 10월 초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달이 빠른 지역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이동 중에 전투를 벌이고 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총과 이렇게 정복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그럴 수 없다. 지금도 그건 어려운데 그 당시 그게 가능했겠냐. 불가능하고
카메라맨 쫓아다녔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휴대폰 꺼내가지고 찍을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때는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안에 들어가서 펑 터뜨리면서 하는 그런 사진사가 있었어야 되는 때예요. 근데 그거를 한 부대가 그 사진사를 데리고 다니거나 뭐 이러면서 기념 촬영하고 다닐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봉오동에는 사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봉오동 전투 현장을 기록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사진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남아있는 문서입니다. 이제 전투 부대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행정을 책임진 국민회의로 보냈어요.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봉오동 독립전쟁의 전황을 찍었다. 촬영한 사진 3매를 이걸 상해에 보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 별지 첨부한 사진은 누가 찍었다고도 다 나오죠. 아마 종군 기자인 역할을 했던 분의 이름 같습니다. 어느 지방국에 속한 박준재라는 사람이 전쟁 당시 실시 전황을 보고 찍은 거다. 이 촬영한 사진을 임시정부로 보내서 석판에 인쇄해서 세계에 선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해로 보냈는데 이 사진이 도착해서 없어진 건지 가는 과정에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가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촬영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텐데 또 모르지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아까 그 홍범도 최진동 장군 사진이 러시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러시아 국립영상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사진이 우리한테 온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그런 사진이 또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는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깨달은 게 저희 할머니 김성녀 여사의 삶입니다. 저는 이때는 최원산 장군도 서훈도 안 돼 있고 역사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고 있다. 그 할머니의 삶이나 이분이 거기서 독립군들 먹이고 입힌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 당신의 남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거 당연히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안이한 생각을 제가 어릴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 사료를 조사하면서 이 일을 하는 데는 최원산 장군이 독립군들 모아와서 훈련을 시키고 그건 앞장서서 하실 수 있었겠지. 근데 그들의 med기 그 식량과 군복과 이것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마 제가 나이 들고 결혼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1960년대 저희 아버지인데요, 최원산 장군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부하였던 분이 국제시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너 봉우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봉우거든요. 봉오동 그 봉황봉자의 날개 우자입니다. 그래서 봉오동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봉우라고 지었는데 저희 삼촌은 봉학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봉우 맞다 그러니까 내가 너 아버지의 부하다.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서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청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내려오셨다니까 집에 와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와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야말로 독립운동가 훈장을 받아야 된다. 이분이 우리 다 먹여주고 다 하신 분인데 이거를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몇 번 강조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최원산 장군의 역사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서원도 못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1969년에 이분이 쓰셨던 진정서가 있습니다. 최원산 장군을 서훈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이 최진동의 동생인 최원산의 미망인이다. 이 형제들이 이런 일을 했다. 최진동 장군과 그 형제가 이 일을 했다는 걸 이렇게 기록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정서의 존재를 몰랐어요. 지금 같으면 복사본이 집안에 어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엔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국민회군을 연구한 책에 이 자료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어떻게 이거를 입수했는지는 모르는데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우리는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다. 최연산의 처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면서 모르면 쓸 수 없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봉오동 전투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설명을 붙이면서 이렇게 추가 자료로 이걸 참고 자료로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록만 저희가 이렇게 가져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생존한 독립인사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왜곡되고 조작됐다. 독립운동사의 오점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이 사록에 뒤바뀌어져 있다. 아마 반드시 사학가들에 의해서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당신의 그 양심에 호소한다. 이러면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통합했느냐. 그리고 최진동 장군이 총사령관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 통합의 자금은 누가 됐느냐. 당신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거처와 장비와 피복과 누가 됐느냐. 누가 군자금을 댔느냐. 최은산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일대의 땅이 최은산의 땅이었다. 이런 얘기가 이 책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 어릴 때부터 다 듣던 얘기예요. 근데 그 가족사를 통해서 입으로 전해진 얘기를 우리가 써서 역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료를 통해서 새롭게 다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할머니가 증언하신 그 역사가 얼마나 그 자리에 없었으면 몰랐을 얘기. 그 자리에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참모였었고 누가 어떤 그 직책까지 다 써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봉오동 그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의 병참대장이었다. 제가 그래서 그 범도라는 체험 그 방현석 작가가 그 챕터에 있습니다. 봉오동의 병참대장 김성녀 이렇게 이제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성 독립군의 역할에 대해서 재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재인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봉오동 그 현장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찍은 거예요. 이쪽이 전투 현장이고 여기가 독립군 기지고 그 올라가서 보면 두만강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강 쪽에는 산들이 얕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 산이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군이 건너오고 이러는 거를 다 우리가 감시하고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주 봉오동은 두만강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일본군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길 따라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봉오동 전투 당시에. 그럼 아주 편하게 오는데 일본군은 우리를 습격하려고 이렇게 산을 건너와요. 그래서 산을 건너서 이 산을 이렇게 건너서 밤새 여기를 건너와가지고 밤 10시에 저기 두만강변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일본군이. 그러니까 우리가 6월 4일날 강양동 전투를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는 건너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6월 5일하고 6일은 준비를 해요. 그날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6월 6일날 밤 10시에 출발을 해요. 10시에 출발을 해서 밤새 걸어서 안산에 도착했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안산 전투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길 따라가지 않고 산을 넘어가는 나름대로 작전을 썼어요. 고려령에 올라갔더니 독립군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투를 치릅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전투를 치르고 다시 산을 내려와서 봉오동까지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에 도착을 해요.
그냥 밤새 건너가면 되겠지 하고 왔다가 오후 1시까지 돼서 봉오동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때 도착한 곳이 여기 이쯤 중간쯤에 이렇게 산을 넘어와요. 봉오동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멀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군은 이제 독립군들이 이 산으로 도망간 줄 알고 좀 더 따라가서 급습을 하려고 해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나갈 계획을 하고 했는데 우리 독립군들은 여기 산면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봉오동에 가면은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댐이고요. 많은 답사단이나 역사학자들이 이 댐에 올라가가지고 봉오동 전투 현장은 다 이 물속에 잠겼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역사학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다큐멘터리가 물속의 봉오동 전투 현장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물속에서는 봉오동 전투 현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10km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예요. 여기서 10km 들어가야지 봉오동 전투 현장 산입니다. 제가 이 문을 열고 평소에 문이 잠겨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길 따라 쭉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아까 그 초록색의 넓은 그곳이 8월 달에 갔을 때고요. 이거는 10월에 갔을 때입니다. 그 상촌 근처에 가면은 굉장히 큰 맷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아주 애썼어요. 이 마을 촌장인데 이분의 설명을 듣고 이제 여기를 찾아내느라고 이게 아마 정미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런 걸 할 수 있죠. 쌀을 이렇게 별을 찧어서 쌀을 만들고 했던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 근처에 보면은 우물도 이렇게 있어요. 독립군들이 먹고 자고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우물이 다 메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산 옆으로 가면은 여기가 독립군이 팠던 참호예요. 이게 폭이 한 1m가 되고 1차 대전 당시에 이 작전은 다 참호전이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영화로 방금 보면 다 참호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우리 독립군도 봉오동의 독립군도 참호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5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참호가 낙엽이 쌓이고 썩고 쌓이고 썩고 해서 이렇게 푹신푹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푹 빠지는 그런 곳인데요. 저는 참호를 동그랗게 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길다랗게 그 산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팠더라고요. 예, 우리가 가서 이렇게 그 참호에 발만 담그긴 했지만 예전에 독립군들은 다 이렇게 쏙쏙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코너에는 이렇게 코너링이 돼 있고요. 참호가 이렇게 길고 동그랗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있었던 곳 제가 이건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일본군의 그 지도인데요. 일본군은 자기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는 다 일본군들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그래픽을 그려놓은 건데 우리 독립군들이 여기에서 공격했다는 것을 일본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본군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이거는 저희 할머니 김성녀 여사의 증언입니다. 500명이 죽었다. 중상자도 많았고 경찰도 있었고 우리가 대포, 기관총 이런 걸 다 이렇게 노획을 했었다. 이거는 일본군이 산을 가서 딱 도착한 곳이 독립군의 본부였던 최원산 최진동 장군의 집이에요. 그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집은 텅 비어 있고 마구간에 말이 메어져 있었어요. 그 말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무기 수레를 싣고 갔던 말하고 바꿔서 자기네 수레를 끌고 산으로 데려갔는데요. 막 공격 그 소리에 말이 놀래가지고 뛰어서 그 수레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만 알고 있는 그 봉오동 독립전쟁의 비화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본군은 굉장히 이렇게 기습 공격을 당해서 그거를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독립군은 전부 러시아식 소총을 갖고 탄약도 많고 사격도 훈련되어 있었다. 700~800m 거리에서도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방어하고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운다. 독립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이게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일본군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도에 있는 어느 고지에서 몇 미터 높이에서 총을 쏘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군인들의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참호전을 해서 독립군들 숨어있어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총은 사방에서 날라오는데 전황불리한 상태에 빠졌다. 예, 그래서 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보고서인데요. 6월 15일 날 쓴 거예요. 대한불령선인단은, 그러니까 그 강변에 있는 그 대한군무도독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 군복을 입고 사령 체계가 정확하더라. 전적으로 통일된 군대 조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중국 진화가 중국 측이거든요. 중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이제 그냥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봉오동 전투 후에도 이게 다시 이제 전쟁 준비를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가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지금 불령선인단이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 일본 그 중국군한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간도사변을 일으키고 정산리 전투를 일으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보면서 한 2시간은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그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봉오동 전투의 승전이 왜 횃불이 됐는가.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천 명의 독립군이 있었다. 일본군도 수천 명이 들어왔지만 우리 독립군도 수천 명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저 안중근, 뭐 홍범도, 유관순, 윤봉길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목숨 걸고 갔던 우리 독립군들, 간도를 넘어간 청년들이 수천 명이 있었다. 아마 이웃에서나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 간도를 갔다는데 다음 난 몰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목숨 걸고 가신 선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의 후손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길만 해서 이겼다. 우리의 승리가 그저 그 소발의 지잡기나 운이 좋아서 뭐 이긴 게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훈련하고 충분히 이길 만큼 준비가 돼 있었고 충분한 그런 조건 하에서 이긴 거지. 일본군이 갑자기 그 영화에서처럼 저 영화는 너무 일본을 바보같이 그려요. 막 독립군 붙잡아가지고 너네 어디 있는지 대라 이러면서 끌고 가고 무자비하고 그냥 바보 같은 독립군, 일본군. 그런데 우리는 운이 좋은 독립군 이렇게만 설명을 해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도 충분한 준비가 돼 있었고 이길만 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